인천국제공항을 감싸고 있는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내리며 마치 세상의 끝을 알리는 서곡처럼 맹렬하게 유리를 때리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공항 내부의 소음과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윤서아는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차가운 벽이 세워져 있는 듯 고요했고, 그녀의 손에는 취리히행 편도 티켓이 하얗게 질린 손가락 마디 사이에서 구겨지고 있었다. 그녀가 이곳에 서기까지 수천 번의 망설임과 수만 번의 고뇌가 있었지만 이제 출발 시각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0분에 불과했고, 이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영원히 묻어버려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나 퇴사가 아니라 목숨을 건 탈출이었으며,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남자 강도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다. 윤서아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천일그룹의 젊은 황제 강도진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유일한 존재이자 그의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였다. 그녀는 강도진을 위협하는 경쟁자들의 약점을 찾아내 무력화시켰고, 그룹 내부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해결사로서의 명성을 그림자 속에서 쌓아왔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코트 안주머니에는 강도진의 이복형이 꾸미고 있는 끔찍한 암살 계획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천일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지금 도망치는 이유는 이 증거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완벽하지 않은 이 증거로 인해 강도진이 섣불리 움직이다가 오히려 적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시선을 돌리려는 필사적인 작전이었다. 탑승구로 향하는 게이트가 열리기 직전 공항 내부의 공기가 기이하게 뒤틀리며 수천 명의 승객들이 내뿜던 소음이 일순간에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현상이 발생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천장에 매달린 대형 전광판으로 쏠렸다. 평온하게 항공편 정보를 표시하던 수십 개의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검게 변하더니 이내 섬뜩할 정도로 붉은색 배경 화면으로 바뀌며 천일그룹을 상징하는 거대한 황금 독수리 문양이 화면 가득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공항 전체를 뒤흔들었고, 안내 방송을 알리는 차임벨 소리 대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딱딱하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와 넓은 터미널을 장악했다. 윤서아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천일그룹 보안실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1급 산업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명분 하에 공항의 모든 출입구가 즉시 봉쇄되며 현재 시각부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전면 금지된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통보였다. 보안 요원들과 경찰 병력이 주요 출입구를 차단하고 있다는 방송이 이어지자 영문을 모르는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공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윤서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주변을 살폈고, 멀리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무전기를 든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보안 검사가 아니라 강도진이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하여 오직 윤서아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쳐놓은 거대하고도 무모한 그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발 아래 둔 천일그룹 본사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에서는 강도진이 핏발 선눈으로 창밖의 폭우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이미 산산조각이 난 크리스털 위스키 잔에 파편이 박혀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공황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는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으며 그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윤서아는 그가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였고 그가 잠들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녀의 말없는 증발은 그에게 있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과 동시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강도진에게 있어 윤서아는 단순한 고용관계를 넘어선 자신의 소유물이자 영혼의 일부였기에 그녀가 자신의 허락 없이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강도진은 피 묻은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옆에 서 있던 보안 팀장에게 당장 공항의 모든 쥐새끼 구멍까지 막아버리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의 목소리에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와도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경쟁사나 정적들의 회유에 넘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집착을 광기 수준으로 증폭시키고 있었다. 그는 나직하지만 끔찍할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내 눈앞에 데려와 팔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 앞에 무릎 꿇려 지옥 끝까지 도망쳐도 내가 직접 지옥불을 헤치고 들어가서 머리채를 끌고 나올 테니까 라고 읊조렸다. 그것은 사랑을 잃은 남자의 절규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벗어난 존재에 대한 징벌을 예고하는 폭군 선언이었고 오늘 밤 서울은 그의 분노로 인해 잠들지 못할 운명이었다.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와서 윤서아는 패닉에 빠진 군중들을 이용해 몸을 숨기며 비상 상황에서만 사용되는 직원 전용 통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의 두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탈출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자신을 찾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탑재된 최첨단 CCTV를 가동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준비해둔 가발을 쓰고 안경을 착용하며 순식간에 외모를 바꿨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냉철한 비서실장이 아니라 배낭여행을 온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잘게 찢어 변기에 내려버리며 자신이 선택했던 쉬운 길을 포기하고 이제부터 시작될 가시밭길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윤서아는 공항의 복잡한 구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었는데 이는 과거 강도진의 해외 출장 동선을 짜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모든 비상 탈출구와 보안 사각지대를 암기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이 승객들을 통제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는 틈을 타 청소용 카트 뒤에 몸을 숨겨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구역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을 꺼내 배터리를 분리하고 유심칩을 부러뜨려 바닥에 배수구 틈으로 밀어 넣었는데 이는 강도진이 위치 추적을 통해 자신을 쫓아올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제 그녀는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지털의 족쇄에서 벗어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운 유령이 되어 도시의 어둠 속으로 스며들 수 있게 되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화물 하역장에 도착한 윤서아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했다. 검은색 벤 차량 여러 대가 빗물을 튀기며 하역장 입구로 들이닥쳤고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몽둥이와 전기 충격기를 든 채 살벌한 기세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납작하게 붙이고 호흡을 죽이며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강도진의 사냥개들은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집요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빗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했고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터만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천일타워의 최상층 상황실은 마치 거대한 군함의 함교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수십 개의 대형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며 서울 시내의 모든 도로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강도진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붉은색 점들이 깜박이는 지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점들은 바로 그가 윤서아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배치한 수백 개의 검문소를 의미했다. 그의 지시 하나에 경찰 병력뿐만 아니라 천일그룹 산하의 사설 보안업체 직원들까지 총동원되어 주요 교량과 터널,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를 완벽하게 틀어막고 있었기에 지금 이 도시는 사실상 그가 지배하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강도진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윤서아의 모습을 상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찰리를 틀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가져간 것이 단순히 회사의 기밀 서류나 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라고 믿고 싶었지만, 사실 그를 가장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그 사실 자체였다. 그녀는 강도진이 유일하게 경계심을 풀고 잠들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겪는 지독한 불면증을 치료해주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녀의 부재는 그에게 있어 산소 호흡기가 떼어지는 것과 같은 공포였다. 강도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무전기를 집어들고 나직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모든 차량의 트렁크와 뒷좌석을 샅샅이 뒤지고 의심스러운 인물은 즉시 구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의 칙령과도 같았고, 그 누구도 감히 이 무모한 도심 봉쇄 작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 그에게는 있었다. 한편 윤서아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근처의 허름한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낡은 배달용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 시야를 방해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과거 강도진을 위해 뒷골목의 정보원들과 접선할 때 익혀두었던 차량 탈취 기술을 이용해 낡은 트럭의 엔진을 깨웠고, 덜덜거리는 소음과 함께 트럭은 빗속을 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경로는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된 대로변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인적이 드물고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좁은 골목길들이었는데, 이는 그녀가 강도진의 보안 시스템 설계에 직접 관여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다. 윤서아는 핸들을 꽉 쥐며 자신이 설계한 그물망을 자신이 직접 뚫고 나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씁쓸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트럭의 와이퍼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빗줄기를 힘겹게 닦아내고 있었지만, 윤서아의 시야는 점점 흐려지고 있었고, 그녀는 극도의 피로감과 긴장감으로 인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코트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USB의 딱딱한 감촉을 느끼며 정신을 다잡았는데,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강도진의 이복형인 강형석 전무가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도진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암살하려는 계획의 녹취록과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다. 만약 그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도진에게 연락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다혈질인 도진은 앞뒤 재지 않고 형석을 치러 갈 것이고, 그것은 준비된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도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이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시간을 벌어 형석의 세력이 방심한 틈을 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길목마다 경찰차의 경광등이 번쩍이며 검문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윤서아는 멀리서 보이는 검문소의 불빛을 확인하고는
급하게 핸들을 꺾어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차를 밀어 넣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단순히 주요 도로만 막은 것이 아니라 소방도로와 이면 도로까지 감시 인력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골목 어귀에는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우산을 쓴 채 지나가는 차량들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고 그들의 귀에 꽂힌 이어폰은 그들이 천일 그룹의 보안 팀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트럭의 전조등을 끄고 어둠 속에 정차한 채 숨을 죽였고 마치 사냥꾼을 피해 숨은 사슴처럼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을 느꼈다. 상황실에 있는 강도진은 보안 팀장으로부터 인천 방향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의심 차량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고는 분노를 참지 못해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벽에 집어 던져 박살을 내버렸다. 그는 윤서아가 자신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기묘한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도진은 그녀가 단순히 도망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그녀가 향할 만한 곳들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고아 출신인 그녀에게는 의지할 가족도 친구도 없었으며 오직 강도진이라는 세계만이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윤서아는 보안 요원들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트럭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하기로 결심했는데 눈에 띄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뚫고 담장을 넘어 폐쇄된 공장 단지로 들어섰고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만들어내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이 그녀의 고립된 처지와 닮아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옷 때문에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낡은 운동화가 진흙탕에 빠질 때마다 발을 빼내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도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했고 그가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그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슬픈 다짐을 되뇌었다. 그 시각 강도진의 이복형인 강영석은 자신의 안전 가옥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울 시내가 봉쇄되었다는 뉴스를 즐거운 표정으로 시청하고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계획이 탄로났음을 직감했지만 오히려 강도진이 미쳐 날뛰며 공권력까지 동원하는 무리수를 두는 상황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형석은 이참에 도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주들의 신임을 잃고 그룹 내 입지가 흔들리기를 바랐고 윤서아가 가진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그녀를 먼저 찾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들에게 강도진보다 먼저 윤서아를 찾아내어 USB를 회수하고 그녀를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는 살벌한 명령을 내렸다. 다시 화면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서울의 거리로 바뀌고 윤서아는 지하철 환풍구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앞에는 거대한 전광판에 비친 강도진의 인터뷰 영상이 나오고 있었다. 영상 속의 도진은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자를 잃고 이성을 잃은 맹수의 눈빛을 하고 있었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 대신 카메라를 노려보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화면 속의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힘없이 떨어뜨리며 쓴웃음을 지었고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은 그에게 돌아갈 수 없었고 어둠 속에 숨어서 그를 지키는 그림자가 되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다. 강도진은 상황실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윤서아가 사용했던 법인 카드의 내역과 그녀의 명의로 된 대포폰 신호까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의 손놀림은 전문 해커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그녀가 과거에 업무상 방문했던 장소들과
그녀가 선호하는 은신처의 패턴을 분석하며 수색 범위를 좁혀 나가기 시작했다. 도지는 그녀가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고, 그녀를 다시 잡게 된다면 두 번 다시는 놓아주지 않겠다는 소유욕이 불타올랐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인천항 근처의 오래된 물류 창고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곳은 과거 두 사람이 함께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던 추억 아닌 추억이 서린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윤서아 역시 본능적으로 인천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곳은 복잡한 컨테이너 미로 덕분에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강도진과의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기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리고 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옷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피로감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강영석의 킬러들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직감 때문에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녀는 골목길을 지나다가 버려진 검은색 우비를 주워 입고 얼굴을 더욱 깊숙이 가렸는데, 이는 CCTV뿐만 아니라 곳곳에 깔린 정보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장술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이 긴 밤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살아남아 강도진을 지킬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다. 강도진의 예상대로 윤서아의 흔적이 인천항 근처 편의점 CCTV에 아주 잠시 포착되었고, 그 보고를 받은 도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쳐 입었다. 그는 더 이상 상황실에 앉아 지시만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그녀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잡아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그는 비서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최고급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잡았고, 빗길을 가르는 타이어의 마찰음과 함께 맹렬한 속도로 인천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서아라는 세 글자만이 가득했고, 그녀를 잡는 순간 쏟아낼 분노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애절한 그리움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윤서아는 낡은 창고 건물들 사이를 지나며 인기척을 느꼈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빗줄기만 쏟아질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강도진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영석이 보낸 살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에 더욱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잭나이프를 꽉 쥐며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갖추었고, 썩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부두 쪽으로 몸을 숨기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대한 거미줄처럼 도시를 옥죄어오는 강도진의 포위망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살에 가득한 추적자들 사이에서 윤서아는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인천의 구 항만 지역은 폐쇄된 지 오래되어 녹슨 컨테이너 박스들이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비릿한 소금기와 썩은 기름 냄새를 머금고 있어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윤서아는 빗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룬 진창길을 걸으며 자신의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가락 끝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미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젖은 옷에 무게는 마치 납덩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의 시야는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곳 지리를 파악하고 있었고, 쌓여있는 컨테이너들이 만들어내는 미로 같은 구조가 자신의 유일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곳이 과거 천일그룹이 비공식적인 물류 창고로 사용했던 곳임을 기억하고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관리했던 그 비밀 장소가 이제는 자신을 숨겨주는 은신처가 되었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엔진 배기음이 항구의 정막을 찢어발기며 들려왔고,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맹수가 포효하는 것처럼 윤서아의 고막을 강타하며 심장 박동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멀리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다가오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항만 입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광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가장 선두에 선 스포츠카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도진이었고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에 잠긴 항구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과도 같았다. 윤서아는 컨테이너 틈새로 그를 지켜보며 숨을 멈췄고 그가 직접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강도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의 눈동자는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윤서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손짓 하나로 수색 명령을 내렸고 훈련된 사냥개들처럼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컨테이너 사이사이를 뒤지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손에는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들려 있어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다. 도지는 바닥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하고는 무릎을 굽혀 그 크기를 가늠해 보았고 그것이 윤서아의 것임을 확신하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멀리 못 갔어.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히 뒤져.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되 절대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그녀는 내 것이다라고 나직하게 명령했다. 윤서아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포위망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고 단순히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는 폐자재들을 이용해 소리를 내어 유인하는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는 과거 강도진과 함께 적들의 추격을 따돌릴 때 사용했던 방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녀가 빈 깡통을 낚싯줄에 매달아 멀리 던지자 쨍그랑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울려 퍼졌고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는 틈을 타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부상을 입은 상태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민첩하고 은밀했으며 마치 그림자 자체가 되어 어둠 속을 유영하는 듯했다. 하지만 강도진은 그 소리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이동할 경로를 예측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는 그녀의 사고방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윤서아가 설치한 조잡한 함정들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고 여전히 똑똑하군, 윤비서. 하지만 그 기술을 나한테 배운 건 잊었나?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가 숨어 있을 법한 구역으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3년 전 부산항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는데 당시 두 사람은 경쟁 조직에 납치되어 이와 비슷한 창고에 갇혀 있었고 서로의 등을 맞대고 싸우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윤서아는 공포에 떨면서도 끝까지 도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도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총구가 아닌 의심과 배신의 칼날을 겨누고 쫓고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운명에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다. 윤서아는 낡은 크레인 위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강도진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가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새삼 깨달으며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연결고리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마저 들었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강도진의 부하들이 아닌 또 다른 무리의 그림자가 포착되었는데 그들은 소음기를 장착한 총을 들고 있었고 움직임이 훨씬 더 은밀하고 살기등등했다. 윤서아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강영석이 보낸 킬러들임을 알아차렸고 그들의 목표가 자신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강도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3파전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도진을 위험에서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다. 강도진은 윤서아가 숨어있는 크레인 쪽으로 다가가며 확성기를 통해 그녀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메아리쳐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윤서아, 언제까지 숨바꼭질을 할 셈이야. 나와 내 발로 걸어 나오면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 인내심을 시험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거야. 그의 외침에는 분노와 회유, 그리고 애원이 뒤섞여 있었지만 윤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강영석의 킬러들이 그녀를 저격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진마저 휘말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크레인 꼭대기에 차가운 철골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를 만지작거리며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의 품에 안겨 울고 싶다는 충동을 억눌러야만 했다. 갑자기 킬러 중 한 명이 도진을 향해 조준하는 것을 목격한 윤서아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쇠 파이프를 집어던져 킬러가 숨어 있는 컨테이너를 강하게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킬러의 시선이 분산되었고 동시에 강도진의 보안팀들도 그 소리에 반응하여 그쪽으로 조명을 비추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도진을 구하기 위해 미끼를 자처했고 크레인 위에서 뛰어내려 반대편 컨테이너 지붕으로 착지하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저기다, 저쪽에 있다. 보안 요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추격전은 다시 시작되었고 윤서아는 빗물에 미끄러운 컨테이너 지붕 위를 위태롭게 달리며 어둠 속으로 질주했다. 강도진은 윤서아가 일부러 소음을 내어 자신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녀가 도망치려 한다고만 생각하여 격분하며 직접 차에 올라타 그녀가 달리는 방향으로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왜 굳이 위험한 지붕 위를 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놓치면 영영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스포츠카의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고 도진은 핸들을 꺾으며 창문을 내리고 그녀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윤서아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뒤따라오는 킬러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 더욱더 속도를 높였고 찢어진 다리의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붉게 번져나갔다. 추격전은 점점 더 과격해져 갔고 윤서아는 폐쇄된 공장 건물 내부로 뛰어들었는데 그곳은 복잡한 기계 설비들이 얽혀 있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 도진은 차를 급정거시키고 차에서 뛰어내려 그녀의 뒤를 쫓아 공장 안으로 들어갔고 어두컴컴한 내부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윤서아,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제발 내 말을 들어.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다. 도진은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단순히 배신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처음으로 가지게 되었지만 이미 상처받은 자존심은 그 의구심을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공장 2층의 난간 뒤에 숨어 아래층을 서성이는 도진을 내려다보며 입을 틀어막고 흐느낌을 참아내고 있었는데 그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고열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지만 아직 킬러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정신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영원히 발견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그때 공장 밖에서 킬러들이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윤서아는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였다. 도진은 바닥에 떨어진 윤서아의 스카프를 발견하고
그것을 집어들었는데 그 스카프는 지난 생일날 자신이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이었고 아직 그녀의 희미한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스카프를 손에 꽉 쥐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고 그녀가 이것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고 갔다는 사실에서 그녀의 급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장전하며 눈빛을 차갑게 빛냈는데 이제부터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사냥이 시작될 것임을 예감했다. 누구든 내 것을 건드리는 놈은 살려두지 않겠다. 도지는 나직하게 뇌까리며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수상한 그림자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고 공장 안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도진이 킬러들과 조우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2층 난간에서 쇠사슬을 풀어 아래로 떨어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 소리에 킬러들의 시선이 위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틈을 타 킬러들을 향해 조명탄을 발사했고 강렬한 빛과 함께 공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도지는 갑작스러운 섬광에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몸을 날려 기둥 뒤로 숨으며 침입자들을 향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윤서아와 강도진 그리고 정체불명의 킬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총격전은 낡은 공장을 화약 냄새와 비명 소리로 가득 채웠고 이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다. 결국 윤서아는 킬러들의 집중 사격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인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스스로를 도간에 든 쥐로 만드는 결정이었지만 도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녀는 피를 흘리며 계단을 기어 올라갔고 옥상 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폭우가 그녀의 전신을 강타하며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뒤따라오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는 난간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까마득한 높이와 검은 바다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었고 어둠 속에서 나타날 누군가를 기다리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는 낡은 공장 옥상의 시멘트 바닥을 강하게 때리며 튀어올랐고 번개가 칠 때마다 윤서아의 창백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녀는 녹슨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발밑으로 펼쳐진 까마득한 허공과 거친 파도가 넘실거리는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뛰어내린다면 모든 고통과 강도진을 향한 죄책감도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유혹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머니 속에 든 USB의 무게를 느끼며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아직 강도진을 위협하는 진짜 적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녀가 죽는다면 그 비밀 또한 영원히 묻힐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흠뻑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등 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에 천천히 몸을 돌렸고 마침내 운명의 시간과 마주하게 되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이 굉음과 함께 열리며 강도진이 나타났는데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고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도열하여 옥상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강도진의 최고급 슈트는 빗물과 흙탕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살기는 오히려 더 강렬해져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난간 끝에 서 있는 윤서아를 보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더욱 차갑고 잔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숨겼다. 도진에게 있어 그녀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 어떤 사업적 실패보다도 더 끔찍한 악몽이었고 그 두려움은 곧 그녀를 향한 맹목적인 분노로 치환되었다. 강도진은 천천히 그러나 맹수의 보폭으로 윤서아에게 다가가며 입을 열었는데 빗소리에 묻히지 않을 만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는 마치 심판을 내리는 판사의 선고처럼 들렸다. 거기서 한 발 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겠어. 그게 비록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의 경고였기에 더욱 섬뜩했다. 윤서아는 떨리는 입술로 그를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고 오지 마세요.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사장님이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떠나는 게 사장님을 위한 길이에요.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거센 비바람에 흩어져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고 강도진의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아 그의 이성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다. 도진은 윤서아의 코앞까지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당겼고 빗물에 젖어 차가운 그녀의 피부가 자신의 뜨거운 손바닥에 닿자 전율 같은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소설의 제목이자 그의 집착을 함축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내가 말했지. 넌 절대 내 허락 없이 떠날 수 없다고. 네가 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지옥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난 기어이 지옥불을 헤치고 내려가서 널 찾아낼 테니까. 그리고 다시 내 앞으로 끌고 와서 감히 날 버리고 도망친 대가를,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든 책임을 끝까지 지게 만들 거야. 그의 눈동자에는 광기와 애증이 뒤섞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윤서아는 그 강렬한 시선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건너편 건물의 옥상에서 날카로운 섬광이 번쩍였고 윤서아의 훈련된 감각은 그것이 저격용 라이플의 스코프 반사광임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다. 강영석이 보낸 킬러들이 기어이 이곳까지 따라와 그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윤서아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강도진의 심장이었다. 윤서아의 머릿속에서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하고 오직 강도진을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작동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진을 향해 몸을 날렸다. 위험해요. 그녀의 비명소리와 함께 타항하는 둔탁한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고 시간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윤서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는데 강도진 역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몸을 비틀며 오히려 윤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던 것이었다. 총알은 윤서아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대신 강도진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고 붉은 선혈이 솟구쳐 올라 빗물과 섞이며 바닥으로 흩뿌려졌다. 도진의 몸이 충격으로 크게 휘청거렸지만 그는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윤서아를 아는 팔을 절대 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를 자신의 가슴팍으로 밀착시켰다. 윤서아는 자신의 얼굴에 튀긴 따뜻한 액체가 빗물이 아닌 도진의 피라는 것을 깨닫고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사장님, 도진 씨, 안 돼, 제발. 그녀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고 그녀의 눈에서는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총성이 울리자마자 옥상에 대기하고 있던 강도진의 보안팀들이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하며 건너편 건물을 향해 화력을 쏟아부었고 현장은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 지역으로 변모했다. 보안팀장은 방패를 들고 달려와 도진과 윤서아를 보호하며 엄호했고 무전기를 통해 지원 병력을 요청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다. 강도진은 어깨에서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창백하게 질려있는 윤서아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울지 마. 네가 흘려도 되는 눈물은 내가 허락했을 때뿐이야. 이 정도 상처로 죽지 않아.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닦아주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오만하고 독선적인 그러나 너무나도 강도진다운 위로를 건넸다. 보안 요원들이 저격수들을 제압하고 퇴로를 확보하는 동안 강도진은 부축을 받기를 거부하고 한 팔로 윤서아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은 채 그녀를 억지로 이끌고 옥상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그의 상처가 걱정되어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애원했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병원은 안 돼. 지금 내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 폭락은 물론이고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널 경찰이나 의사 놈들에게 넘겨줄 생각 없어. 그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기업의 안위와 윤서아에 대한 소유욕을 우선시했고, 이는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지독한 남자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주는 행동이었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대기하고 있던 방탄 리무진 뒷좌석에 몸을 실었고, 차문이 닫히자마자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며 숨막히는 정적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강도진은 긴장이 풀리면서 몰려오는 통증에 미간을 찌푸리며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대었고, 그의 흰 셔츠는 이미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윤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구급 상자를 찾아 지혈을 시도하며 눈물을 뚝뚝 흘렸지만 도진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자신의 성한 손으로 꽉 잡으며 그녀의 움직임을 제지했다. 치료는 나중에 해. 지금은 내 눈앞에 있어. 단 1초도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그의 눈빛은 고통으로 흐릿해져 있었지만 윤서아를 향한 집착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리무진은 빗길을 미끄러지듯 달려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강도진의 개인 별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그만의 요새이자 비밀스러운 은신처였다. 강도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윤서아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녀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자신의 곁에 영원히 묶어두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히 다졌다. 이제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오직 그만을 위해 존재하는 황금 세장에 갇히게 될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치유하고 또 서로를 상처 입히며 그들만의 뒤틀린 사랑과 전쟁을 이어갈 운명이었다.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의 집으로. 도진의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쏟아지는 비는 그들의 지나간 자국마저 깨끗이 지워버리고 있었다. 검은색 리무진이 육중한 철문을 통과하여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강도진의 사유지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빗줄기는 여전히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둠에 잠긴 숲을 휘갈기고 있었다. 이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그만의 은밀한 성체이자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요새였기에 윤서아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높은 담벼락과 감시 카메라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한 의미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실감했다. 강도진은 과다 출혈로 인해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서아를 잡은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도 풀지 않았는데 이는 의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정신력이자 집착이었다. 저택의 현관에는 미리 연락을 받은 주치의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스트레처카에 눕기를 거부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윤서아에게 의지한 채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이러한 고집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기 싫어하는 오만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윤서아가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단 1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박 때문이었다. 침실로 옮겨진 강도진은 침대에 눕혀진 뒤에도 의료진의 접근을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며 윤서아를 자신의 곁에 앉히라고 명령했고 그의 눈빛은 고열로 인해 흐릿하면서도 맹수와 같은 형형함을 잃지 않고 있었다. 주치의는 찢어진 어깨 근육을 봉합하고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하면서도 도진의 살기등등한 태도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고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다. 윤서아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도진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수술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는데 메스가 그의 살을 파고들 때마다 자신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마취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을 억지로 붙잡으며 가지마. 네 발로 나가는 건 허락해도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건 용서 못해.
라고 웅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다. 수술이 끝나고 의료진이 모두 물러간 뒤 넓은 침실에는 오직 기계가 규칙적으로 내는 비프음과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고 창밖의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정적을 깨뜨렸다. 윤서아는 물수건으로 도진의 식은땀을 닦아내며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는데 평소에 냉철하고 오만한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은 지독한 고독과 피로에 찌든 한 남자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토록 자신에게 집착하는지, 왜 자신을 믿지 못하면서도 곁에 두려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강도진은 어린 시절부터 후계자 수업이라는 명목하에 부모의 사랑 대신 경쟁과 생존의 법칙만을 강요받으며 자랐고 그에게 있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런 그에게 윤서아는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존재였기에 그녀의 배신은 그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재앙과도 같았던 것이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강도진의 체온이 급격히 오르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는 악몽에 갇힌 사람처럼 몸부림치며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안 돼, 쏘지 마. 서아야, 피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윤서아였고 무의식 속에서도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윤서아는 뜨겁게 달아오른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눈물을 쏟아냈고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설령 그 진실이 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 해도 이제는 함께 마주해야 할 때라고 결심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벗어 던지고 도진의 곁에 누워 그를 끌어안았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의 열기를 식혀주며 긴 밤을 함께 지새웠다. 아침 햇살이 두꺼운 커튼 틈으로 스며들 무렵 강도진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윤서아를 발견하고는 잠시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했다. 지독했던 열은 한풀 꺾였지만 어깨의 통증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때 윤서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갔다. 도진은 잠긴 목소리로 도망가지 않았군. 이라고 나직하게 말했고 윤서아는 고개를 저으며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을 살리기 위해 잠시 떠나 있었던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다. 도진의 눈동자가 의문으로 흔들리자 윤서아는 침대 옆 탁자에 올려두었던 자신의 젖은 코트에서 문제의 검은색 USB를 꺼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뭐지? 도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고 윤서아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지난 며칠간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영석 전무가 외부의 적대적 MA 세력과 결탁하여 사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담긴 녹취록과 자금 추적 내역이에요. 그들은 사장님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암살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나리오를 짰어요. 제가 이 정보를 입수했을 때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건 내부 조력자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았고 사장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다 함정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윤서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논리정연했고 도진은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어젯밤 자신을 향해 날아왔던 총탄과 그녀가 보여준 필사적인 행동들이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로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도진은 USB를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입술을 깨물었고 그의 눈동자는 배신감 대신 차가운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복형인 강영석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형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인 청부업자까지 고용할 정도로 타락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윤서아를 바라보며 그래서 혼자서 그 모든 위험을 감당하려고 했나? 날 바보로 만들고 혼자 영웅놀이라도 하려고? 라고 비꼬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안도감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윤서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사장님이 다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오해받고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사장님 곁이 아니면 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라고 고백했다. 도지는 아픈 팔을 뻗어 윤서아의 목덜미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거칠게 입을 맞췄고 그 키스는 달콤하기보다는 격렬하고 소유욕으로 가득 찬 맹세와도 같았다. 잘 들어. 넌 이제 내 공범이야.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면 너도 같이 떨어져야 해. 2번 다시 내 허락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려 하지 마. 그건 배신보다 더 나쁜 기만이니까. 도진의 선언에 윤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제 이 호화로운 별장은 그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반격을 준비하는 작전 본부이자 두 사람만의 성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도지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노트북과 보안회선을 준비시키라고 명령했고 병자로서의 휴식 대신 전장으로 복귀할 준비를 서둘렀다. 그 시각 강영석은 암살 실패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에 차 자신의 집무실을 때려 부수고 있었는데 강도진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곧 자신의 파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언론을 이용해 강도진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잠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주주총회를 앞당겨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도지는 코웃음을 치며 형석이 형, 제 무덤을 아주 깊고 화려하게 파는군. 내가 그 무덤에 들어갈 관까지 친히 짜주지 라고 중얼거렸다. 윤서아는 그의 곁에서 노트북을 켜고 강영석의 차명 계좌 네트워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가락은 피아니스트처럼 현란하게 키보드 위를 춤추며 복수의 서막을 알렸다. 강도진은 윤서아에게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반격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며 그녀의 의견을 구했는데 이는 그가 그녀를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내일 아침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할 거야. 형석이는 그 틈을 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지.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나서 이 USB를 터뜨릴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놈들의 발을 묶어둘 미끼가 필요해. 도진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윤서아의 치밀한 전략이 더해지면서 완벽한 작전으로 다듬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침대 위에 마주보고 앉아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밤새도록 작전을 짰고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기 전 서로의 무장을 점검해주는 전우이자 연인처럼 비장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별장의 보안 시스템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며 적의 침입을 알렸고 모니터 화면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담장을 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강영석은 도진이 회복하여 반격하기 전에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사설군사 기업 수준의 병력을 동원하여 별장을 기습한 것이었다. 도진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며 숨겨두었던 총기를 꺼내 들었고 윤서아 역시 주저없이 그의 곁에 서서 호신용 권총을 장전했다. 쉬게 놔두질 않는군. 우리 집들이 선물이 너무 과격해. 도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농담을 던지자 윤서아는 차가운 미소로 화답하며 손님 맞이를 제대로 해줘야겠죠. 다시는 무례하게 굴지 못하도록 이라고 대꾸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방문을 나섰고 닫혀있던 황금 세 장의 문은 이제 적들을 집어삼킬 지옥문으로 바뀌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강도진의 별장은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순식간에 전쟁터로 돌변했고 유리창이 깨지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강영석이 고용한 용병들은 프로답게 전력 차단기를 먼저 내린 후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침투에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곳이 강도진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어둠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벽에 내장된 비상 패널을 열어 예비 전력을 가동했고 그녀의 손가락이 터치스크린 위를 춤추듯 움직이자 별장 내부의 방탄 셔터들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내려와 주요 통로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문을 잠그는 수준을 넘어 침입자들을 특정 구역으로 몰아넣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가 강도진의 곁에서 수많은 위기를 넘기며 체득한 실전 감각의 결과물이었다. 강도진은 부상당한 어깨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통증을 억누르며 권총을 양손으로 단단히 잡고 거실의 기둥 뒤에 몸을 숨겼는데 그의 눈빛은 고통보다 더 강렬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조작하는 보안 시스템에 맞춰 움직이며 마치 자신의 안방을 무대 삼아 춤추는 사신처럼 침입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셔터가 내려오면서 당황한 용병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도진의 정확한 사격이 그들의 다리와 어깨를 꿰뚫었고 비명소리가 연달아 터져나오며 적들의 기세는 한풀 꺾이는 듯했다. 하지만 용병 대장은 부하들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화력을 집중해 중앙 현관을 돌파하려 했고 폭발물까지 설치하며 강도진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윤서아는 CCTV 화면을 통해 적들이 거실 벽면을 폭파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는 재빨리 마이크를 켜고 도진에게 신호를 보냈다. 사장님, 30방향 벽면에서 폭파 징후가 감지됐어요. 지금 당장 2층 서재로 이동하셔야 해요. 그곳의 강화 유리는 폭발을 견딜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도진의 생사를 걱정하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고 도진은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체 없이 몸을 날렸다. 그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순간 굉음과 함께 거실 벽이 무너져 내렸고 파편과 먼지 구름이 1층을 집어삼키며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만약 윤서아의 경고가 1초라도 늦었더라면 강도진은 그 자리에서 매몰되었을 것이 분명했기에 두 사람의 호흡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였다. 서재로 피신한 강도진은 책상 아래 숨겨져 있던 자동 소총을 꺼내 들고 문을 겨누며 숨을 골랐는데 과다 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윤서아는 보안실에서 나와 도진이 있는 서재로 합류했는데 그녀는 자신의 안전보다 부상당한 도진의 곁을 지키며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녀는 서재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어 여분의 탄창과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도진에게 건넸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넌 보안실에 숨어 있었어야지. 도진이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윤서아는 그의 셔츠를 찢어 지혈하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혼자 두고는 안 가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그게 제 책임이니까요. 그때 서재의 문손잡이가 덜컥거리더니 이내 총격으로 인해 잠금 장치가 파괴되었고 문이 발길질에 의해 거칠게 열리며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겨 선두에 선 2명을 쓰러뜨렸지만 뒤이어 들어온 용병들이 던진 연막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며 위기에 처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레이저 조준점이 도진의 가슴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윤서아가 몸을 날려 도진을 밀쳐내고 책상을 엎어 엄폐물을 만들었다. 총알이 책상 위를 스치고 지나가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두 사람은 책상 뒤에 웅크린 채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도진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두려움보다는 분노를 느끼며 감히 자신의 여자를 위험에 빠뜨린 놈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윤서아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미리 준비해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는데 그것은 서재 내부에 설치된 소화용 스프링클러와 조명 시스템을 해킹하여 오작동을 일으키는 코드였다.
엔터키를 누르자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고 동시에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며 사이키 조명처럼 현란한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던 용병들은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와 물세례의 시야를 뺏기고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고 그 짧은 틈은 강도진에게 있어 반격을 위한 완벽한 기회였다. 그는 책상 위로 뛰어올라 흐트러진 적들을 향해 정확한 사격을 가했고 물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는 용병들을 근접 격투로 제압하며 짐승 같은 무력을 과시했다. 전투가 절정에 달했을 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는 윤서아가 전투 시작과 동시에 강영석의 비리가 담긴 증거 파일과 함께 별장의 위급 상황을 경찰청과 언론사에 자동 전송했기 때문이었다. 강도진은 마지막 남은 용병 대장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내 주인에게 전해 이 목숨값은 아주 비싸게 치러야 할 거라고. 용병 대장이 기절하며 바닥으로 쓰러지자 도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비틀거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윤서아는 달려와 그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고 엉망이 된 서재는 두 사람의 치열했던 생존 투쟁을 증명하듯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승리감을 느꼈다. 한편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던 강영석은 TV 화면에 뜬 속보를 보고 사색이 되었는데 뉴스에서는 천일그룹 강영석 전무, 청부살인 및 횡령 혐의 포착이라는 자막과 함께 윤서아가 보낸 녹취록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핸드폰은 불이 나도록 울려댔고 호텔 로비에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었다. 강영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가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그의 파멸을 예고하는 듯했다. 그는 강도진이 죽기는커녕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했지만 이미 닫힌 지옥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다시 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 특공대와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고 강도진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윤서아를 찾으려 두리번거렸고 구급차 옆에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손을 뻗었다. 타, 같이 가야지.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는데 윤서아는 그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놓았다. 저는 뒷수습을 하고 따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도진은 마취제의 기운과 안도감 때문에 그 거짓말을 간파하지 못한 채 서서히 눈을 감았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자 윤서아는 빗줄기 속에 홀로 남겨졌고 그녀의 표정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을 지켰고 회사를 구했으며 자신의 모든 임무를 완수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제 그녀가 설 자리는 사라졌다고 느꼈다. 강도진은 이제 다시 빛나는 왕좌로 돌아가야 했고 어둠 속에서 피를 묻히며 살아온 자신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은 그에게 흠집만 남길 뿐이라는 자격지심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 혼란을 틈타 숲으로 이어진 뒷길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핏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윤서아는 산길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멀리 보이는 별장의 불빛이 자꾸만 그녀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가슴이 아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강도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 사랑이 그를 망칠까봐 두려워 도망치는 비겁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책임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완벽한 미래를 위해 제 존재를 지우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작별 인사를 속삭였고 주머니 속에 있던 사원증을 꺼내어
깊은 덤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이제 그녀는 윤서아라는 이름도 천일그룹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도 버리고 다시 이름 없는 그림자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강도진이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지독한 사냥개라는 사실과 그가 선포했던 지옥까지 쫓아가겠다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병원으로 이송된 강도진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비서에게 윤서아가 동승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는 마취 마스크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장 차돌려. 그 여자가 없으면 수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의료진들이 그를 제압하느라 진땀을 뺐고 그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울리며 또다시 시작될 추격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윤서아의 두 번째 도주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강도진이 눈을 떴을 때 병실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에는 며칠간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비가 그치고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비서실장은 도진이 눈을 뜨자마자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도진은 통증이 느껴지는 어깨를 움켜쥐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평소 같았으면 윤서아의 행방을 묻며 고함을 치거나 병원이 떠나가라 물건을 집어 던졌겠지만 지금의 그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윤서아가 왜 떠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기에 더 이상 분노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깊은 상실감과 그녀를 되찾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남았다. 도진은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내며 비서실장에게 퇴원 수속을 밟으라고 지시했고 만류하는 의료진을 차가운 눈빛 한 번으로 제압한 뒤 옷을 갈아입었다. 강도진은 윤서아를 찾기 위해 다시금 도시를 봉쇄하거나 수색대를 풀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그녀만의 동굴로 들어갔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5년 전 그가 윤서아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는데 당시 그녀는 허름한 구립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서 낡은 법전을 읽으며 세상을 향한 복수를 꿈꾸던 당돌한 대학생이었다. 도진은 그녀가 마음이 복잡하거나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그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잡으려면 권력이 아닌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검은색 코트 깃을 세운 채 홀로 차에 올랐고 눈 덮인 도로를 달려 그들의 시작점이었던 그 낡은 도서관으로 향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상처를 쑤셨지만 그는 그 고통조차 윤서아가 남긴 흔적이라 여기며 달게 받아들였다. 한편 윤서아는 도서관의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으로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읽지도 않은 책이 펼쳐져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천일그룹 강영석 전무의 구속 소식과 강도진 사장의 극적인 생還, 그리고 경영권 방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도배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그 모든 뉴스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확인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드나드는 듯한 시림을 느꼈고 강도진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채색이고 건조한지 실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은 조각배처럼 표류하고 있었고 무의식 중에 핸드폰을 켜 강도진의 연락을 기다리다가도 황급히 전원을 끄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도서관의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하고도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정적을 깨고 들려왔고 윤서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서가 사이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더니 붕대를 감은 한쪽 팔을 코트 속에 감춘 강도진이
마침내 그녀의 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고 흩날리는 눈발을 뚫고 온 탓에 어깨와 머리 위에는 하얀 눈송이들이 내려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입술이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그에게 달려가 안기고 싶다는 충동 사이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도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고 그 어떤 비난이나 원망도 담기지 않은 그러나 지독하게 소유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말했지.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널 찾아내겠다고. 여기가 네가 숨은 지옥인가? 도진의 말에 윤서아는 고개를 떨구며 죄송해요. 저는 사장님께 짐만 될 뿐이에요. 제 출신도 제가 해온 일들도 사장님의 앞길에 오점이 될 거예요 라고 힘겹게 대답했다. 그녀의 자격지심은 오랜 시간 그녀를 떼참해온 족쇄였고 그녀는 강도진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라져주는 것이 맞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거친 손길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고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과 사랑을 읽어냈다. 누가 감히 내 사람을 오점이라고 평가해? 내 앞길을 막는 게 있다면 내가 다 부수고 새로 깔면 그만이야. 너에게 필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내 옆에 있겠다는 용기뿐이다. 강도진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윤서아의 눈앞에 펼쳐 보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직접 작성한 새로운 고용 계약서였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종신계약이라는 단어가 굵게 적혀 있었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었다. 다시 도망칠 생각 마. 넌 나를 살렸고 내 회사를 지켰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훔쳐갔어. 그 막중한 피해를 입혔으니 넌 평생 내 옆에서 나를 보좌하고 내 잠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해. 도진의 프러포즈는 로맨틱한 꽃다발도 반지도 없었지만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더 무게감 있고 진정성이 담긴 그만의 방식이었다. 윤서아는 계약서를 받아든 손을 떨며 눈물을 터뜨렸고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정말 제가 곁에 있어도 괜찮으시겠어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녀의 물음에 도진은 피식 웃으며 성한 팔로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고 그녀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묻으며 속삭였다. 후회는 널 놓쳤을 때나 하는 거야. 널 다시 찾은 지금 난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투자를 한 셈이지. 그러니까 윤서아, 이제 그만 항복하고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 윤서아는 그의 품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와 따뜻한 체온에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서관 창밖으로 내리는 눈은 두 사람의 진한 상처와 아픔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다. 1년 후 천일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정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찼고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있었다.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행사장 문이 열리고 강도진 회장이 등장했는데 그의 옆에는 그 누구보다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의 윤서아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비서실장이 아니라 천일그룹의 전략기획본부장이자 강도진의 아내로서 당당히 세상 앞에 섰다. 사람들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 수군거리던 과거를 잊고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한 철의 여인이라 칭송하며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강도진은 마이크를 잡고 짧은 기념사를 마친 뒤 옆에 서 있는 윤서아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의 천일그룹이 존재하는 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옥에서 끌어올려준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구원자이자 제가 평생을 바쳐 책임져야 할 유일한 주인입니다. 공개적인 사랑 고백의 장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윤서아는 얼굴을 붉히면서도 행복한 미소로 그에게 화답했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짐을 짊어지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책임의 진정한 의미임을 깨달았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두 사람은 테라스로 빠져나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도망치고 싶지 않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도진이 장난스럽게 묻자 윤서아는 여유로운 미소로 대답했다. 글쎄요, 사장님이, 아니 여보가 지옥까지 쫓아오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무서워서 어디 못 가겠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의 맞잡은 손에는 그 어떤 수갑보다 강력한 사랑의 맹세가 채워져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요새였다.